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생각해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인데요. 여러분이 역시 궁금한 점 있으면 우물정보구사호 샵 0945로 문자로 여러분의 질문사항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지금 나오고 계신 두 분 패널께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강전의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입니다. 유성음이요. 밑에 이렇게 받침으로 계속되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제일 힘든 분을 소개할 때가 어디냐면 정동영 전 장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거 발음. 이건 진짜 막 발음이 꼬여요. 이게 유성음이 계속 밑에서 받침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장관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예. 아유, 근데 뭐 오늘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또 나와 주셔가지고.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네. 제가 웬만하면 장갑을 안 끼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장갑을 껴요. 네. 전 특히 이제 흡연자이기 때문에 담배를 필 때 이게 맨손으로 피면 피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추워요. 교수님 담배 끊으시게 하려면 벙어리 장갑 드려야겠네요. 그래도 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윤석열 한동훈 갈등 봉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봉합이라고 보세요? 이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 가서 어쨌든 같이 올라오면서 얘기한 거 어떻게 보십니까? 봉합이라면 봉합이겠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어쨌든 양측이라는 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렇게 싸워서는 갈등을 벌여서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싸움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갈등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양측의 신호가 워낙 명확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갈등은 더 이상 벌이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어떤 일정한 어떤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날 이제 이 움직이는 동선도 보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날 아침에 사무처 이제 직원들하고의 일정이 미리 원래는 잡혀 있었던 것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 화재 현장으로 내려가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로 가기로 한 것이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리고 그 사실을 대통령이 알고 나서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소를 지었다라는 거는 만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좀 굽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해석을 저는 하는 건데 그래서 대통령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는 일정이 될 것 같으니까 일정을 앞으로 당겼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기다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모양새를 보면은 이대로 가는 공멸이다라는 걸 전제를 해놓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너무 이제 대통령을 자극하지는 않는 선에서 좀 자제하는 걸로 하고 대통령도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이유가 없는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이 이유가 없이 제가 볼 때는 평론가 입장에서는 별 이유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물러나라고 한 게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만 싸우는 게 좋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강찬우 변호사님. 이유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화재 현장에서 만나서 이제 좀 봉합이 되는 것처럼 보인 거는 저는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20년 이상의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고 상하 관계였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사람을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수 있는지 정말 그만큼 굉장히 친한 사이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에 그 화재 현장 앞에서 만났을 때를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90도로 인사를 하고 대통령은 악수를 하면서 한쪽 손으로는 어깨를 이렇게 툭 친단 말이에요. 그거는 20년간의 본인들의 어떠한 사적인 친분은 그래 이거는 우리의 관계가 이걸로 틀어질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는 된 것으로 보이는데 공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지금 그냥 형 동생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의 커다란 불씨는 잡았지만 작은 불씨는 남아 있고 그 작은 불씨는 아마 앞으로의 그 공천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당무 개입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온 참모들, 이 참모들을 어쨌든 보통 초반에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대선 캠프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원내에 진입을 해서 본인의 사람으로서 다음 그 22대 그 임기를 같이 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아무런 빚이 없어요. 본인은 그때는 그냥 그 검찰로서 있었고 본인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측근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용산 대통령실 그 참모 출신들한테 특별한 마음의 빚이 없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 있어서 지금 또 시스템 공천하겠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어드밴티지가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있어서 또 다음번에 그 불씨가 다시 좀 살아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게 이유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공천을 자기 사람을 막 심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쨌든 우리 편이니까 마포구 을에다가 심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을 이제 좀 제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좀 어떤 사람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공천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흐름이 있는데 그동안 언론에서는 뭐 윤핵관 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용핵관, 검핵관 이런 사람들을 공천을 꽂아줬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좀 뭐랄까 체면이 서지 않으니까 최대한 경선도 하고 지금 이제 공천을 발표한 거 보면 경선을 기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좀 명분이 서는 방식으로 공천 방식을 최대한 가져가고 싶다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견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누구에게 명분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가져갔을 때는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방식에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경선을 치르겠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아니 우리에 가까운 사람들을 꽂아주세요라고 하는 게 명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관철이 안 됐을 때 그것이 관철이 어려울 때 당신 비대위원장 물러나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싸움을 잠깐만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은 이유가 그것도 안 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첫째, 분명히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의혹이라는 것은 뭐 몰카 공작이다라고 첫 번째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풀어야 될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특별감찰관이라든가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거였어요. 사과를 해야 된다든지 무슨 해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설치는 대통령실이 그것도 이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하면 우리는 임명해야 되고 제2부속실 설치도 그렇게 국민들이 원하면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한 사안이에요. 그러면 입장차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근데 여기서 마리 앙투아네트 나오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사실 굉장히 기분 안 좋은 일이죠. 그거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얘기죠. 글쎄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얘기인데 그럼 거기서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더러 사퇴하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리고 이 사퇴하라고 하는 게 가령 사퇴의 이유가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천을 당신이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당신이 사퇴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논리를 물고 왔단 말이죠. 이게 이유가 안 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명분 없는 싸움을 하니까 당내에 예를 들면 신용그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충분히 안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싸움이 안 되니까 지금 접은 거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이유가 없고 명분이 없는 싸움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 이런 걸로 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일단 비대위원한테 해촉되고 물론 출마하는 본인의 의지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고 대통령실은 나름대로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지 이 갈등이 좀 봉합이 진짜 봉합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떠한 압박을 넣을 것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번에 그 윤석열 한동훈 간의 이 갈등으로 보였던 이 사건들을 보면은 주도권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미 넘어갔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이제 친윤이라든지 이쪽에서 크게 반발하지
뭐 용산의 편을 든다거나 그러지 않았던 게 이용 의원 말고는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은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하면서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영남의 일부 의원들이 아니면은 특히 수도권이라든지 뭐 수도권에서 뭐 6석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 21대 총선에서도 참패를 했는데 이번에 더 크게 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생겼는데 그때 문제가 됐었던 거는 당정 간의 그 관계가 재정립이 돼야 된다.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그리고서는 김기현 당대표가 사퇴를 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 체제가 시작이 되면서 어쨌든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원내에 있는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특히 수도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고마운 마음까지도 저는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보다는 새로운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워낙 또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가 크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뭐 댓글이라든지 전체적인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그 뭐 공천 사천 뭐 이런 얘기를 그 대통령실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보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는 행동이 더 잘 됐다라고 보는 것이 제 주위에서는 그게 여론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들이 그 단톡방에서도 이용 의원이 그런 그 링크를 올렸을 때 국회 뉴스를 올렸을 때 별다른 호응을 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첫 번째 사건에 있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기선 제압을 했고 거기에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더욱더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계속 갈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제 나온 공천룰에 따르면은 그 마포을 지역에서 이제 뭐 마포을이죠. 을이죠. 예. 을 지역에서 그 우선 공천도 뭐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전략 공천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3번 이상 떨어진 지역은 전략 공천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 네. 그래갖고는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그렇다면은 지금 뭐 예비 후보 단계에서 무슨 막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만약에 사퇴를 하면은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조금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친윤 일각하고 대통령실에서 이걸 마치 무슨 딜의 문제처럼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게 무슨 그 어떤 정당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 명품백 의혹 문제는 그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무슨 대응을 했어야죠. 설명이든 해명이든 아니면 무슨 뭐 수사를 요구하는 거든 뭐든 간에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대응을 하지 않고 여태까지 질질 끌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선거 직전까지 돼가지고 이게 뜨거운 감자가 돼서 이거를 왜 안 하냐는 둥 보수 언론까지 다 나서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불편할 만한 그런 뭐 글을 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언론에서 불편한 소리 하니까 이런 불편한 소리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어떤 입장 표명이나 사과를 할 경우에는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되니까 우리가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혹시라도 그런 태도라고 한다면은 국민들이 그거는 핑계라고 보죠. 그런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떻게 하든 그거와는 별개로 해야 될 바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여부라는 것은 예를 들어 국민들이 이걸 일종의 이제 딜의 문제로 봐서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은 더 이상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고 사퇴하는 걸로 일단은 제껴두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도 보장해 줄게 이런 딜의 문제로 이 국민들이 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아 국민의힘에서는 역시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면은 저렇게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왜 대통령이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권력을 다 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국정운영을 계속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예를 들면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어떤 처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어떤 처신은 가능할 것 같아요. 가령 어떤 지역구 출마가 필요한데 지금 비대위원이라는 자리는 예를 들면은 뭐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에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출마를 하는 상황에서 출마가 어떤 확정적인 상황에서 비대위원 자리를 스스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내려놓은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서 출마를 이게 하게 됐으니까 저는 이 비대위원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논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걸 마치 뭐 지금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인사조치를 하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면 한번 물러나겠다. 이렇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런 사태로 가면은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상황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안 좋은 거죠.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논란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 효과음은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휙 나오고. 근데 이 지금 민주당 공천 문제도 상당히 좀 그런데 이게 뭐 친명들이 비명 쪽으로 막 비명 그 의원들이 있는 쪽으로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참 주목을 많이 받아요. 좋은 말로 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이수진 그 비례의원의 지금 윤영찬 의원의 성남 중원으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얘기는 굉장히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전까지 이제 서대문 쪽에서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성남 중원으로 가서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윤영찬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서 출마하려는 사람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남이 이재명의 심장이다. 그래서 본인이 이재명의 심장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심장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 대선 끝나고서는 그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그때 분당 갑 지역도 있었고 계양을도 있었는데 주위에서는 본인이 성남시장을 2번을 하고 경기도지사 하고 또 분당에 살았었으니까 분당갑 나가는 게 맞지 않냐 얘기했었는데 분당갑은 조금 험지로 분류가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이 거기서 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송영길 전 대표가 오랫동안 했었던 계양을을 받아갖고 굉장히 편하게 좀 입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사자도 그렇게 본인의 심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성남에 대해서 왜 그 이재명의 심장이라고 하면서 이수진 그 비례의원은 본인이 그 이재명 심장 지키러 성남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또 윤영찬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오히려 이재명계는 아니지만 그동안의 민주당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주류를 오히려 했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 이런 그 양이원영 의원의 경우에도 이제 뭐 비슷한 상황인데 이렇게 친명 자객처럼 이렇게 막 나가는 것들이 민주당에 정말 민주가 있는 것인가? 물론 이게 나중에 지금은 출마 선언의 수준이고 나중에 실제로 뭐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명계는 지금 뭐 떨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대연합 그 원칙과 상식 쪽에서 네. 이제 나간 쪽에서는 저는 사실 조금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본인들이 거 봐라 이거죠. 네, 이재명 대표한테 자꾸 뭐 비대위원으로 뭐 전환하자 뭐 사퇴해라 뭐 얘기할 때 아무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탈당을 할 때 솔직히 주위에서 그렇게 막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단 말이에요. 민주당 내에서. 근데 본인들이 나가갖고 이제 포스트 펭귄으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처음에는 아예 뭐 탈당까지 할 필요 있겠어. 뭐 이런 마음이다가 지금은 그때 나도 같이 기치를 올렸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저는 공천 과정에서 그 미래대연합 쪽으로는 현역 의원들이 함께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오히려 좀 속으로는 본인들의 세가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정치를 도대체 왜 하느냐고 좀 묻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가령 지금 언급한 이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애초에 정치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생각한 바가 있을 거고 서대문구 갑에 나가가지고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바가 있었을 건데 그 얘기는 다 깡그리 없어지고 지금 사실상 이제 비명계 현역 의원을 뭔가 응징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런 논리를 가지고 갑자기 정치를 해야 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이유로 지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정치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친명 원외 또는 이제 지금 비례대표에서 지금 지역구 도전하는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막 하는데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왜
찬성 표결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도전장을 내면서 이걸 심판하겠다 이런 논리로 막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 그 심판하려고 정치를 하는 겁니까? 아무리 그 당내에 그 당원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야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당내 경선을 하려면 어떤 가치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뭐 정책이라든가 이거 너무 고상한 용어인데 이제는 이런 판에서는 뭐 적어도 국민들이 볼 때 저런 얘기를 좀 해볼 만하지 이런 이해가 되는 얘기를 가지고 싸워야죠. 어떻게 이렇게 퇴행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밖에 이러다 보면은 이제 밖으로 튀어나가는 이제 탈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또 제3지대에서 소속돼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3지대에 있는 정당 소속이 됐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야 또 그걸 할 텐데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그만큼 지금 빛나고 좀 아름다워 보이느냐도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대목이거든요. 차라리 무소속으로 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여서 그 갈림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평론가님 얘기하신 내용 중에 지금 친명 그러니까 사실 양이원영 의원이죠. 양이원영 의원이 그 광명 의뢰에서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서 현역 그 비명계로 분류가 되는 양기대 의원에 대해서 왜 이재명 대표 그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광명 의리예요. 광명 의뢰 지금 돌아오려고 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이현주 의원. 그렇죠. 예. 이게 만약에 이현주 의원이 사실은 19대 20대 때 민주당에서 광명을에서 재선을 했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다가 안철수 의원 그때 이제 국민의당 쪽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돌고 돌아오고 국민의힘까지 갔다가 국민의힘에서 이제 탈당하고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함께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본인은 아직까지는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돌아왔을 때 본인이 지역구로 했었던 데가 이제 광명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9대 20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뭐 남아있는 지인들도 계실 거고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만약에 그쪽으로 가겠다 하면은 양이원영 의원은 친명 호소인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이현주 의원한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이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친명이라고 하고서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친명인가, 친명 호소인인가 그것도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주에 두 분이랑은 또 그 공천 룰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최종 판결이 난 다음에 뭐 이 그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런 거 중진 3선 이상은 페널티를 준다라는 국민의힘 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전의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